안녕하십니까, 오봉옥입니다. 최근 정치 관련 화제 뉴스 중에 하나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김영삼 도서관 개관 소식이었죠. 얼마 전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내 소원 중에 하나가 기념 도서관으로 출근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이 도서관 개관이 벌써 3차례나 미뤄져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오늘은 윤봉길 의사를 기념하는 윤봉길 새책 도서관의 개관 1주년을 맞이해서 매연 윤봉길 기념사업회의 양희연 처장님을 모시고 여러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윤봉길 의사께서 강보에 쌓인 두 아이들에게 남기신 그런 유언 내용을 낭독해 드린 뒤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에 쌓인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윤봉길,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의 술을 부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한 이들을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가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 프랑스의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유언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는 그런 대목은 독립투사로서의 결기가 느껴져서 가슴을 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윤봉길 기념사업회의 양희연 사무처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처장님께서도 한때는 문청이셨던 걸로 들었습니다. 네. 소설가 송기숙 선생님이 계시던 전남대 국문과를 나오셨는데 어떤 장르를 좋아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문청이랄 건 아닌데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건 맞습니다. 예. 저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문학 중에서 주로 고전 문학에 관심이 좀 깊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의 고전 문학들, 예를 들어 허생전이라든가 전우치전, 홍길동전, 또 뭐 판소리류의 사시남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되게 그 시사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폐해들, 그렇죠. 그리고 또 상업 자본주의가 민중을 억압하고 재산을 만드는 과정들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거나 시대상들, 인연왕후 예를 들어 폐하고 장희빈을 그 옹립한 숙종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한 그런 것들. 그래서 특히 이런 그 사회 참여적이고 여러 그 격동하는 시대에 있어서 민중들의 그 삶을 대변하는 그런 그 장르에 좀 관심이 좀 높았습니다. 예. 예. 문청이셨다고 하고 또 조선 후기 그런 문학들을 좋아하셨다고 하니까 오늘 아주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먼저 윤봉길 기념사업회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희 그 사단법인 매현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는 그 윤봉길 의사님의 실제이신 윤남희 선생을 중심으로 뜨시는 분들이 창립을 주도하셔서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1965년 6월 달에 그 시작을 했고요. 벌써 2015년 내년이면 반세기 5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1988년 12월에는 지금까지 기념관이 없었는데 잘 아시는 양재 시민의 숲 내에 매현 기념관을 개관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고요. 저희 기념사업회에서는 당연히 윤봉길 의사님의 선양 숙모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매헌연구원을 통해서 연구사업이라든가 또는 장학재단, 그 다음에 문화재를 개최하고 출판 교육 문화사업, 그리고 충의사, 윤 이사님의 생가죠. 충의사 건립사업들, 그리고 의거지인 상해, 그리고 일본 순국진 가나자와 이런 곳에 기념비라든가 기념관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고, 지금도 나라사랑 교육의 이 산실로서 윤봉길 의사님의 애국정신을 널리 퍼뜨리는 그런 단체입니다. 예. 윤봉길 의사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그런 애국 열사죠. 그런데 저는 이제 윤봉길 의사하면 도시락통과 물통, 폭탄을 이렇게 들고 가서 물통을 던지고 또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는 그 도시락통을 미처 못 던지고 이렇게 잡혀서 결국은 옥사하셨잖아요. 근데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지. 네네네. 실제로 윤봉길 의사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네. 예. 저도 이 기념사업회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예. 다 똑같이 그냥 의거, 혁명가, 독립투사, 운동가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됐는데요. 일단 출생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실양리에서 출생하셨고요. 아버님은 윤황 선생님, 그리고 김원상 여사의 장남으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독립운동가들하고 달리 집안은 상당히 유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다행이죠. 그리고 어렸을 때 6세 때부터 백부님이 하시던 서당을 좀 다니셨고요. 그리고 11세 때에는 덕산 공립보통학교를 들어가셨는데, 그때부터 이미 민족의식이 싹 드셔서 식민지 교육을 철폐하고 이런 교육을 거부한다 하는 생각으로 자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리고 또 흔히 이렇게 세계관이 형성되던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네, 하는데요. 네. 윤봉길 의사의 그런 청소년기는 또 어떻게 보냈는지. 그 당시에 보통학교를 자퇴하시고요. 그리고 14살 때는 유학자, 당시에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하셨던 매곡 성주록 선생의 오치서숙이라는 학당을 다니셨습니다. 거기서 사서삼경, 그리고 중국 고전이라든가 시문을 좀 많이 배우셨고요. 그때 이미 여러 가지 한시들을 지으셨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백일장의 장원도 하시고 신동이라는 말씀 들으셨답니다. 지금도 남겨져 내려오는 한시집들이 명추, 옥타, 입추, 염락 등 이런 많은 시집들이 남겨져 있는데, 약 300여 편의 한시를 자작도 하셨고, 여러 가지 동아일보라든가 그 당시에 개벽 잡지들을 구독하시면서 신문학도 받아들이시고 또 민족 의식도 많이 고취하시는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떠나셨는데, 그렇습니다. 중국으로 이렇게 건너가시는데,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남겨두고 이렇게 간다는 게, 먼 타국으로 간다는 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또 인간적인 그런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는 좀 남아 있습니까? 인간적 갈등 같은 거. 예. 이미 15세 때 배용순 여사와 결혼을 해서, 예. 그때 두 아들, 종담 두 아들을 두셨고, 또 위로는 부모님, 그리고 여러 형제들, 자매들이 있었는데, 인간적인 고뇌가 상당히 심하셨겠죠. 그리고 또 이미 최후를 알고 계셨고, 그거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셨고요.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여러 기록들, 예를 들어 의사님께서 쓰신 기사년 일기라는 그런 일기를 보면 정말 처자와 부모 모두를 버리고 오로지 민족 광복, 독립을 위해서 쓰라린 가슴을 안고 압록강을 건넌다는 그런 글귀들도 있고요. 비장 각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셔서 주로 어머님께
또는 형제, 아까 말씀드린 윤남희 선생 동생이 보낸 편지 속에 이 시대의 그 사랑은 부모에 대한 사랑, 처자에 대한 사랑, 그것보다는 더 훨씬 강의하고 더 필요한 사랑이 바로 조국과 나라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글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뇌 속에서도 의거를 암시하는 그리고 결심하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알고 계시지만은 장부 출가 생불환, 사나이 대장부가 뜻을 세워서 집을 나가면 절대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 7자의 그 한시에는 정말 비장한 각오와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 결단이 아주 함축되어 있는 거죠. 예. 보통 사람들이라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죠. 가족을 두고, 특히 어린 아이들을 두고 집을 떠나면서 정말 독립해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우리 아이들, 너희들을 만나리라, 이런 생각을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장부 출가 생불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나이는 집을 한번 나서면 살아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시를 남겼다는 게 정말 이렇게 가슴이 정말 찡해지는, 정말 가슴을 싸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이 보시기에 윤봉길 의사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을 딱 한 가지만 든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워낙 의사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조국 강복을 위해 남기신 것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라고 딱 꼬집자면 어떻게 보면은 그 일상적인 답변이지만 결국 뜨거운 민족의식과 나라사랑 의식이 아닐까, 정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념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념관은 서울 지금 양재동 아까 말한 네. 시민의 숲 안에 있고요. 또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실 텐데, 주로 찾아오는 그런 계층이라고나 할까, 네. 연령층이라고나 할까, 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던가요? 딱히 말씀드리면 주로 찾아오시는 연령층들이 저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요. 예. 네. 심지어 요즘에는 시민의 숲에 예. 가을철 행락철이라든가 서풍철을 맞이해서 유치원생들도 많이 오고요. 어린이집 아이들도 많이 오고. 예. 평일에는 주로 이런 민족의식이라든가 나라사랑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키고 싶으신 시민들, 많은 국민들이 많이 오시고, 보훈처라든가 각급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애국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학교 단위별로 온 학생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윤봉길 의사 기념관 안에 윤봉길 새책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더욱이나 10월 29일로 개관 1주년을 이렇게 맞이했다고 들었는데요. 윤봉길 새책 도서관은 애국 열사의 이름을 딴 최초의 또 도서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윤봉길 도서관 하면 윤봉길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맞습니다. 역사적 사료 같은 게 많을 것 같다. 또 내지는 애국 열사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작 이름이 윤봉길 새책 도서관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책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저희들이 벌써 1년이 되는데요. 예. 작년 10월 29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좀 했는데요. 일단은 어찌됐건 순국선열이라는 그런 이미지라든가 또 그 이름을 딴 기념관이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학생들 또 아이들, 어린이들한테 다가가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에서 윤봉길이라는 이름 석자를 빼면은 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고민하던 중에 새책이라는 컨셉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도서관들이 수서가 천편일률적이고, 또 도서관의 평가가 우열이 장서의 다수 여부로 이렇게 평가되는 이런 풍토에서 저희들이 윤봉길 의사의 정신도 오롯이 새기고
또 나름대로 좀 생존도 해야 하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수서의 그 장서의 양보다는 신속하고 그리고 빠르게 오늘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주부님들이 아침에 그 신문에서 신간 홍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접하고 그날 오후에는 찾아와서 신문에서 언론에서 봤던 그런 책들이 꽂혀 있고 그걸 바로 볼 수 있는 우리는 이런 걸로 기존의 장서 보유 수보다는 이런 걸로 이 도서관에 특색 있는 그런 이런 아이템도 가져오고 또 윤봉길 의사의 정신도 아로새기자는 생각에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윤봉길 의사 하면 폭탄 투척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책의 이미지하고 윤봉길 의사의 이미지는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윤봉길의 그런 그 새책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필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윤봉길 의사의 어떤 점이 이렇게 새책 도서관을 만들게 된 것인지 네네. 그런 그 윤봉길 의사의 삶에서 그런 측면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네. 여러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윤봉길 의사님은 의거를 일으키기 전 23세 전과 그리고 23세 후에 그 삶들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23세 이후에 25세까지의 의거까지의 혁명가로서의 삶만 그렇죠. 대부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23세 이전에 철저한 인문주의자였고 또 교육자였고 저술가였고 농민운동가였고 그야말로 책을 사랑하는 그런 인문주의자였다는 것을 아시면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백 편의 한시를 또 지으셨고요. 그리고 이미 10대 후반 때부터 야학을 시작하셨고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또 농촌 계몽운동을 시작하셨고 각곡 독서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책을 돌려보고 책을 읽는 걸 장려하셨고 20살 때는 이미 지금까지 지식을 통해서 얻은 걸로 농민독본이라는 그 불세출의 저술을 전 3권인데요. 남기셔가지고 농민들을 교육하고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계몽하고 민족의식을 깨우치는데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결국은 23세 이후의 그 혁명가적인 삶이 바로 23세 이전에 우리가 많이 알지 못했던 부단히 읽고 또 돌려보고 책을 가까이 했던 그런 삶들이 23세 이후에 이런 삶의 주춧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도서관은 그런 그 23세 이전에 우리가 잊혀졌던 또 몰랐던 인문주의자적이고 또 책을 사랑했던 윤봉길 의사님의 그런 삶들 이런 것에 조명을 해서 이것을 개성하자고 하는 그런 노력들로 시작한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 같습니다. 그야말로 그 윤봉길 의사의 나라사랑 정신 그리고 독립정신 이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책의 지혜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더 이렇게 존경심이 생기는데요. 바로 그런 점은 우리 청소년들도 정말 배울 만한 네, 젊었을 때 많은 책을 읽고 또 자기 세계관을 다지면서 또 바르게 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윤봉길 의사의 삶을 통해서도 배울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쯤에 20살 때 윤봉길 의사가 지었다는 그런 농민독본의 일부를 양 처장님과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처장님부터 낭독해 주시죠. 네. 조선에서 주인공인 농민은 이때까지 주인 대접을 못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까짓 농군놈들, 촌놈들이라고 학대하고 멸시함이 정말 혹독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다 농민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조금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주인인 농민은 도리어 헐벗고 굶주리고 불쌍한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못 살면 다른 사람도 따라서 못 사는 법입니다. 우리 조선에서
농민이 이처럼 가난하다는 것은 전 조선이 못 살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힘을 농민에게 돌려야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밭만이 잘 다스려져서 농사가 잘 된다 하여 다른 사람의 밭을 거칠어지건 말건 그까진 일은 상관할 것 없다고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한 몸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농촌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내 사는 농촌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마을에 있는 같은 경우의 사람들의 단합이 아니고는 안 될 것이니 서로 미약하나마 있는 힘을 다하여 끝끝내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묶어놓은 화살단은 풀어놓은 외대살보다 강하고, 시베리아 넓은 벌판에 있는 굴레벗은 말들은 이리의 침해를 막기 위하여 떼를 지어 다닌다 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가슴에 싹 와닿는 그런 말들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 내용이 1927년,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가 20살 때 썼던 그런 글의 일부거든요. 그런 점이 참으로 놀랍게 느껴집니다. 조금 화제를 이제 좀 바꿔서 우리 양 처장님께서 국회에서 일을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랜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의 책 읽는 문화는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양 처장님께서 모셨던 정상용 전 의원이나 지금 천정배 전 의원의 특보를 하신다니까 그런 분들은 책을 좀 많이 읽는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대단히 이제 쌈박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이 노는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어디나 그렇지만은 실제로 좀 들어가 보면 사실상 조그만 발언 하나에도 대단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문서를 접하고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제가 모셨던 그런 의원님들은 다행스럽게도 많은 책들을 읽으셨어요. 직접 저술도 많이 하셨고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모셨던 분들, 예를 들어 정상용 의원님 같은 경우는 5.18 주자로 대표로 국회에 등원하셨기 때문에 주로 5.18 광주 민중항쟁 관련해서 그것을 소개하고 지금은 이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국립묘지도 만들어지고 그랬지만은 대단히 엄중하고 대단히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때는요. 그때 주로 5.18의 진상을 알리는 자료집이라든가 1980 광주 민중항쟁 다큐멘터리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상들을 알리는 것들을 좀 많이 하셨고 그런 쪽에 집필을 좀 많이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우리 천정배 장관님은 대단히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으시지만 근데 특징이 있다면 주로 국회에서 의정단상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구태의연하게 요즘 출판 기념회도 많은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신 것보다는 일상사에 느끼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 꽁지머리를 한 인권 변호사라든가 또는 본인이 꿈꾸는 그런 이 정의로운 복지국가 이런 쪽에 주로 책들을 바쁜 일정 중에서도 계속 저술을 하시고 직접 쓰시는 걸 보고 많은 감명을 좀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책을 많이 읽진 않는데 경우에 따라서 또 서로 개인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런 것들은 좀 저희들이 좀 보고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저는 국회에 들어가면서 느낀 건데요. 국회 제가 자주 가거든요. 근데 책 읽는 의원 모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달 한 명씩 작가를 모셔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여야가 사이좋게 그렇게 막 싸움하는 게 아니고 저 잔명을 넣고
여당이 사회보고 야당이 질문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책 읽는 문화가 더 확산됐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정치인들 중에서 책 하면 또 떠오르는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같은 당이었을 테니까 네. 책을 얼마나 이렇게 좋아했는지. 뭐 이제 제가 직접 모시거나 워낙 뭐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가 있을 때는 당의 총재였기 때문에 대통령 신분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말씀도 듣고, 특히 의원총회 같은 때는 직접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역설하시고 말씀하신 걸 많이 들었는데, 정말로 이 사고의 깊이라든가 또 철학적인 측면, 또 정치에 대한 그런 해안들, 이런 것들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그 엄청난 그런 독서량, 그리고 책을 사랑하는 그런 일면들, 이런 것이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서도 저 어릴 때 제가 많이 봤는데요. 김대중 옥중서신이라든가 행동하는 양심으로, 뭐 대중경제론, 그리고 문화에 천착하셔가지고 서태지부터 빌 게이츠까지라는 책 제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책도 내시고, 책도 많이 지으셨지만 정말 독서광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저희 의원총회 때 항상 오시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발언과 훈수도 많이 하셨지만 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의원들에게 이렇게 조언과 또 질타도 하시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특히 그렇게 바쁘신 분이 일주일에 딱 하루 정도는 일산 자택에 당시에 지하 서재에 내려가셔서 지금까지 읽지 못했던 책들을 마음껏 읽으신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대단히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죠. 예. 정치인들 중에서 책 많이 읽는 분들이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정치적 색깔과 관계없이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면, 책을 또 많이 좋아한다고 하면 믿음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뭔가 소신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따뜻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요. 윤봉길 의사님이야말로, 의거를 일으키기 전에 많은 책과 더불어서 한시도 짓고 많은 책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라고 하니까 더 이렇게 공부하는 정치인들, 그런 모습들이 더 이렇게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치인들도 그런 윤봉길 의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공부하는 정치인상을 좀 이렇게 많이 더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25세의 나이로 윤봉길 의사께서는 총사령을 당하셨습니다. 곧 순국하신 날이 이렇게 다가올 텐데요. 네. 그런 순국일은 대체로 어떻게 기념하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윤 이사님께서는 다 아시는 대로 1932년 4월 29일 날 상해의거를 단행하시고 바로 일경에 체포되셔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고립무원인 일본 땅으로 적국으로 호송돼 가셔가지고 이시카와현 가나자와라는 곳에서 총살형으로 순국하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또 그야말로 많은 고문과 질시 속에서 그토록 바라던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데요. 저희는 올해로 82주기가 되는데요. 매년마다 12월 19일 날 유해를 모시고 안장한 효창원의 324 묘역에서 묘 앞에서 저희들은 추모식을 거행을 합니다. 많은 정부 관계자들과 또 독립유관단체, 애국 시민들, 학생들, 그리고 군경들이 참여해서 추모식을 거행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중국 의거지인 상해에서는 저희 기념사업회 상해지부의 주최로 그리고 거기서 추모식을 좀 거행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 현지에 돌아가신 순국지 가나자와에서는 또 일본 지부, 기념사업회 일본 지부의 주최로 또
추모식을 거행하는데 3개국에서 동시에 물론 시차는 뭐 중국과는 좀 틀리지만 1시간 차이니까요. 그러나 같은 시간 같은 동시에 3개국에서 추모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추모식 직전에 중고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순국지 탐방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일본 가나자와의 순국 기념비라든가 또 매장돼서 평장돼 가지고 유해를 숨겼던 그런 자료 추정되는 그곳, 그리고 기념비, 참배, 그리고 여타 예를 들어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있는 동지사 대학이라든가 여러 대학들 또 여러 유적들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흔적들을 돌아보고 오는 그런 행사를 좀 저희들이 계속 갖고 있습니다. 3개국에서 그런 추모식을 한다고 하니까 참으로 이렇게 반가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이렇게 일으켰을 때 네. 그런 소식을 가족들은 언제쯤이나 들었을까요?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윤 이사님께서 의거를 단행하자마자 바로 이제 체포되셨죠. 예. 바로 체포되셨고 결국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천장절이라고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고 또 상해사변을 일으켜서 전승 기념식 하던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많은 그런 해외 사절들 그리고 기자들이 운집해 있었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전 세계에 타전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 무시 못할 일본 왕의 생일 기념식과 전승 기념식에 전 세계의 눈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조선인의 한 조선 청년의 폭탄 의탄의 의거는 전 세계로 바로 타전이 됐는데 많이 혼란들을 했었죠. 체포된 직후에도 의사님께서는 우리 김구 선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임시정부의 요인들 이분들의 안전하게 피하고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입을 다무셨고 가명도 되셨고 그래서 며칠간은 윤봉길이라는 이름 석자조차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던 것입니다. 네, 그는 안전하게 임시정부 요인들이 다 피신했다고 생각하고 또 당당하게 또 독립의지를 밝히고 의의를 밝히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윤 이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게 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불만 세력이라든가 중국 노동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염원하고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의탄을 던지신 윤 이사님의 이름 석자 알려지고 가족들이 이제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됐고 그 뒤에 쏟아지는 그런 일제의 그런 복수랄까요? 이런 것들은 상상 되시지 않겠습니까? 예. 예. 여러 고초를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족들께서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의거를 일으키고 일경에게 잡히고 나서 자기 이름조차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건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의 그런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하니까 가슴이 더 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가족들 고쳐야 말할 필요도 없이 심했겠죠. 그런데 어떻든 총사령을 이제 당하셨는데 네. 과정에서 가족들과 이렇게 면회라든가 그 당시에 또 일본까지 간다는 게 네네. 어떤 상황이었죠? 전혀 면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해까지 갈 수도 없었고 일본은 또 비밀리에 압송을 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일본 오사카에서 가나자와까지 또 이송하는데도 애국 그 청년들 또 조선의 청년들이 윤봉기사를 빼돌리거나 방해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그 역도 지나쳐서 다른 데서 내리게 하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 당시 일제의 그 시각에 의한다면 반역자고 엄청난 이 폭도 수기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가족들이 고초를 당하고 계속 감시를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뭐 면회는커녕 그 고향을 떠나기도 힘들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무거움을 잠시 이렇게 조금 낮춰서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네. 국문과를 졸업하셨다고 하니까 여쭙는 건데요. 한국의 어떤 작가들을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네. 뭐 여러분들이 많은데 뭐니 해도 제 은사님이신 우리 성기숙 우리 민족문학의 그렇죠. 대들보시고 아주 정말 그 많은 족적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시고 행동하는 지식인이셨던 소설가 우리 송기숙 선생님을 좀 제가 제일 좋아하고요. 문병란 선생님도 그쪽에 계시는데. 네, 그 문병란 선생님은 그 시인으로 유명하시고 여러 가지 훌륭한 시들, 가사들도 많이 남기셨는데요. 저는 이제 전남대 국문과고 문병란 선생님은 이제 조선대 국문과다 보니까 학교가 틀려서 직접 강의는 듣지 않았지만 워낙 문병란 선생님은 그 학교를 초월해 가지고 이런 학생들의 그 민족 강의라든가 또 참여시 강의라든가 민주화운동 강의를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신 분이니까 강의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기 그 송기숙 선생님이 은사시라고 하니까 여쭙는 건데요. 네네. 저도 송기숙 선생님을 아주 잘합니다. 근데 송기숙 선생님의 비사 같은 게 있으면 하나 알려주세요. 네, 저 비사할 건 없는데 저희 그 재학 당시가 이제 제가 1990년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송기숙 교수님께서는 그 대작인 그 대하소설 녹두장군을 그렇죠. 집필 중에 계셨어요. 녹두장군. 근데 이제 탈고는 해야 하고 글들은 쓰셔야 하고 양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료도 찾아야 하고 창작에 이제 몰두하셔야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승주인가요? 서남사야로 그 주말부터 들어가셔서 강의가 그 되게 이제 주말 되기 전에 목요일에 금요일에 집중하시고 나머지 5일 정도는 산사에 틀어박히셔서 이제 계속 집필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송기숙 교수님 그 강의를 좀 듣고 싶고 한데 꼭 주말이 가까우면 항상 학내 행사가 있는 거예요. 간단한 그 집회부터 시작해서 또 시위, 또 체육대회, 여러 가지가 겹치는데 꼭 이상하게요. 우리 송기숙 선생님 시간만 꼭 겹쳐요. 근데 제가 당시에 그 학생 대표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강의는 듣고 싶지만 또 행사는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꼭 그 선생님께 가가지고 이제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의를 좀 한번 휴강을 하시면 어떨까요? 하면 불같이 화를 내세요. 네.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이러면 되겠는가? 그러더니 하실 말씀이 다음부터는 안 되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선생님 그냥 부랴부랴 짐 싸서 이제 그 나가시는 모습이 야 잘됐다 하시는 모습 같아. 한 자로 더 쓰시려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이제 희한하게 또 그 다음 주가 또 걸립니다. 여러 행사가. 그럼 또 이제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가서 이번 주 한 번만 더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불같이 화를 내세요. 끝에는 꼭 다음부터는 안 되네. 하더니 또 가방 그냥 얼른 싸셔가지고 불이나 또 저보다 더 빨리 나가시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주 편하게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연 그 기록인데 연 4주를 빼본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의 그런 구수한 그런 그때 현대 소설 창작론이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지만 나름대로 그 녹두장군의 그 대하 소설의 집필 내지 탈고 출판에 제가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뭐 요즘 뭐 세월의 그 무게가 있어서 몸이 안 좋으시다 말씀 듣고 많이 마음이 아픈데 얼른 쾌차하시고 쾌유하시길 좀 바랍니다. 재미있는 비사네요. 예. 제가 그 양 차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추천해 줄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달라고 그랬더니 김대중 옥중서신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 김대중 옥중서신을 이렇게 추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네. 제가 학생 시절에 그 당시에는 뭐 금서로까지 불릴 정도로 그러지만 정말 인기 있었던 책인데요. 우리 김대중 나중에 이제 대통령도 되시고 노벨상도 받으시고 영면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그 내란 수괴로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분 아닙니까? 감옥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그 야누스의 얼굴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형벌이라든가 또는 우리 김 대통령처럼 그 민주화운동의 고초를 겪는 산실도 되지만 반면에 또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생각도 정리하고 또 배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꼭 가야 할 때는 아니지만 또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그것을 정말 이 깨알 같은 그런 그 편지지에 제한된 종이에 제한된 펜으로 그것을 쓰셔서 남기셨는데 이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정말 뭐랄까 그 내용을 보면 동서양 철학, 뭐 세계 역사 그리고 또 요즘 양성평등하지만 이미 오랜 실천한 그 선구자시잖아요. 항상 그 이호 여사께 보낼 때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신께라는 이 인사로 시작하는 그런 글들 그리고 사형수로서 과연 그 당시에 살아가지고 대통령 하시라고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그러나 사형수로서 앞날을 모르고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의 그런 최고 위기 순간에 이런 이 놀라운 그런 해안과 철학들을 담아냈다는 게 대단히 저로서는 존경스러웠고 저한테는 많은 깨우침을 줬었습니다. 특히 항상 가족들에게 반이발 책들을 뒤에 적잖아요. 근데 지금 뭐 권장도서며 뭐며 특별하게 할 것 없이 저는 거기에 나온 책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시 사형수로서 옥중서신 말미에 반입해야 할 책들 물론 너무 버겁거나 제가 그 당시에는 읽기 힘든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벼운 책들만 골라 읽었어도 대단히 많은 지식의 탑이 쌓여졌고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글들 그래서 이런 시청자들께 감히 좀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이 옥중서신의 인상적인 대목을 저와 또 양 차장님께서 한 대목씩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책을 정말 이렇게 양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읽으신 분이어서 문학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 대목을 제가 찾았는데요. 이런 대목입니다. 좋은 문학작품은 메말라가는 정서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정신에 활기와 탄력을 주는 윤활유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당신이나 나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세대가 자기를 이 격변하는 시대에 적응시키고 젊은 세대들과 국민의 생각을 이해하는 마음의 유연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문학작품을 통한 영혼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호 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학책을 우리가 많이 읽어서 그야말로 영혼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된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또 한 대목 읽어주시죠. 예.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만들었다. 석굴암은 김대성이 만들었으며 경복궁은 대원군이 건축했다고 역사는 기록한다. 이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지만 잘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허구이다. 진실한 건설자는 그들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석수, 목수, 화공 등 백성의 무리들이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달을 때 이름 없는 백성들에 대한 외경심과 역사의 참된 주인에 대한 자각을 새로이 하게 된다. 네. 예.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마음이 잘 이렇게 드러나네요. 내년이 광복 70주년을 이렇게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봉길 기념사업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윤봉길 새책 도서관의 계획도 많이 이렇게 세워놓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내년 2015년은 대단히 뜻깊은 해인데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해고요. 그리고 우리 조국 광복 이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윤봉길 새책 도서관의 특별 계획이라면 지금 현재 아동 도서나 일반 도서, 수필, 소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책들이 출판되고 유통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 책의 홍수 속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하거나 그들의 삶을 조명하는 그런 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술들이 역사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교과서에 나온 몇몇 분들에 집중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출판들이 또 각자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니까 고립분산적으로 그래서 한 분을 소개하는데도 또 시각도 틀리고 또 그리고 또 유통까지 오게 돼서 우리 독자들한테 오기까지는 또 대단히 난관이 많아서 역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독립운동가들의 삶 자체가 바로 국민들에게 정말 손쉽게 전달되고 읽혀진다면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흩어져 있는 그런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잘 조명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많이 모르는 독립운동가들의 책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년에는 좀 크게 좀 전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윤봉길 의사님의 책은 물론이지만 실내로 같이 윤봉길 의사님과 함께 이봉창 의사님, 백정기 의사님 세 분이 유해가 일본에서 봉환이 되어 왔는데요. 구파 백정기 의사님 같은 경우는 아나키스트 운동이라든가 또는 일본 요인 암살 계획하다가 실패하시고 옥고를 치르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도 않고 또 조그만 책들도 거의 시중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판사와 협력해서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요청도 하고 또 수요가 있어야 또 출판사에서는 무작정 출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한 권 독립운동가들의 책을 사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펼쳐볼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광복절까지 약 한 달 반, 2달 정도를 먼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특별전으로 해가지고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에게 그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약 60여 개의 출판사에 협찬을 주로 받았죠. 그런데 너무나도 고맙게도 많은 출판사에서 또 많은 저자들이 많은 단체에서 무상으로 서로 다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윤봉길 새책 도서관에는 새 책들도 많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독립운동가들, 선각자들 그런 분들의 책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내년에는 좀 확대해 가지고 그리고 상시 이것을 좀 전시하고 또 그분들의
추모식 날이라든가 의거일, 뭐 탄신일이 된다면 그분들만의 그 콘서트라든가 또는 그 저자에 대한 강연에 또 유족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행사 좀 해볼까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국가보훈처를 필두로 하는 그 정부 예산이라든가 또 출판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많이 알아볼 그런 생각이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은 많은 이 독립운동에 관심이 많고 민족운동, 우리 나라사랑 정신에 충실한 그런 시민들의 이 기부라든가 협찬들, 기업들의 참여도 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 여러분이 요즘 많을 텐데요.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그 학생들에게 늘 저는 물어봅니다. 언제 책을 가장 많이 읽었느냐고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가 아니에요. 수능 시험을 끝나고 그동안 미뤄왔던 꼭 읽어야 되는 그런 고전책을 대학 입학 전에 읽어야 된다고 해서 읽었다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수험생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대요. 윤봉길 의사께서는 여러분 나이 때, 20살 때 농민 독본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방송을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했던 그런 윤봉길 의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좋았지만 청년기 시절에 책을 아주 가까이 했기에 뒷날 참 가치를 위해 목숨도 걸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또 새로운 손님을 모시고 찾아뵐 텐데요. 오늘 나와주신 윤봉길 기념사업회의 양시연 사무처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